초한지, 유방과 항우의 전쟁. 다섯 번째 이야기, 항우의 자만과 유방의 행운. 진나라 군대를 물리치고 조나라를 구한 항우는 다시 진나라 장군 장안 추격에 나섰습니다. 지금껏 장안과 9번 싸워 9번 모두 이겼으니 반란군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출정에 앞서 항우는 전군이 보는 앞에서 사로잡은 진나라 장군 왕리의 목을 베었습니다. 그러자 병사들의 환호와 함성이 가득했습니다. 이는 진나라에 대한 항우의 극렬한 복수심을 보여주는 단면이었습니다. 이때 포로로 잡은 진나라 병사들도 참혹하고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복수란 원한이 맺혀 생기는 겁니다. 자신이 당한 억울하거나 가슴 아픈 일을 가해자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되돌려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항우는 숙부 항량을 죽인 진나라에 대해 잔인한 방법으로 복수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복수심은 항우의 성격을 극단으로 몰고 갔습니다. 물론 항우의 성격이 극단적일 수 있습니다. 항우는 작은 일에도 감정을 잘 추스리지 못했습니다. 화가 많았고 짜증이 많았고 말이 거칠었고 아무 때나 무력을 사용했습니다. 항우는 측근에게조차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러니 항우가 비록 천하장사일지라도 평판은 좋을 리 없었습니다. 항우에게 있어 천하대의는 진나라의 포갑에서 백성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숙부 항량의 복수를 실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항우의 반란군이 진나라로 향하자 지나는 곳곳마다 백성들이 크게 환호했습니다. 이때 수천 명의 장정이 항우를 흠모하여 반란군을 따랐습니다. 이는 진나라의 폭종에 원한이 크게 사무쳐 반란군을 따르다 죽겠다는 일종의 결의였습니다. 하루는 군사 범증이 항우에게 말했습니다. 천하 모든 백성이 항우 장군을 환호하니 이는 하늘의 뜻이라 하겠습니다. 장군께서는 진나라 장안과 9번을 싸워 9번을 이겼는데 이는 고금에서 다시 없는 용맹이자 지대한 공헌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감정에 치우쳐 장안을 쫓기보다는 조나라 장남에서 군대를 정비하고 진나라의 정황을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나라 2세 황제는 어리석어 재상 조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인물입니다. 조고는 자신의 위세를 중요시하여 장안의 공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장안을 조고의 출세를 위협하는 세력이라 여겨 경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기회를 봐서 장안과 그 추종자들을 숙청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장안은 반란군을 피해 달아났으나 섣불리 진나라로 돌아가지 못할 처지입니다. 지금 장안에게는 병력과 식량 보충이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조고가 허락한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조고는 장안의 실책을 죄로 삼아 제거할 명분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안이 어떤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장안은 분명 진나라로 입성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처럼 승상과 대장군이 서로 다툰다면 이는 진나라가 뇌분에 휩싸였다는 징조입니다. 병법에 이르기를 국론이 분열된 나라는 공격하면 쉽게 얻는다고 했습니다. 하오니 항우 장군께서는 우선 군대를 정비하시고 이후에 진나라를 공격하시면 분명 천하의 대의를 이루실 겁니다. 책사 범증의 이 화려하고 구체적인 분석은 항우를 쉽게 설득시켰습니다. 항우는 바로 군대 출전을 멈추고 조나라 장남에서 진을 쳤습니다. 이곳에서 조직을 재편하고
병사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진나라 공격과 천하를 수습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는 초나라 북쪽 옛 전국시대 5나라에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반란군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당시 천하의 반란군은 대부분 항우의 명령을 따랐으니 실질적으로 항우는 천하 최고 권력자라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왕에 오르지만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 의전과 예우가 특별났고 그 기풍이 남달랐습니다. 이제 진나라만 멸망시키면 항우는 황제에 오를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천하 어디에도 항우에게 대항할 자가 없었으니 말입니다. 항우가 주도하는 군사회의를 지켜본 범증은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여겼습니다. 분명 항우가 천하를 통일하고 황제에 오를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입지도 지금보다는 더 나아질 것이라며 아주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무렵 진나라 조종은 승상조고가 전권을 쥐고 휘둘렀습니다. 그러니 신하들은 조고의 눈치를 살피는 처지였습니다. 조고의 말을 거역하면 죽음이었고 조고에게 아첨하면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조고가 재상 이사를 모함하여 죽인 후에 이사의 일가 친척과 이사를 따르던 가신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조리 참수한 것을 신하들이 직접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권력을 쥔 조고는 벼슬을 팔아 자신의 부를 쌓기도 했습니다. 이때 조고의 재산은 황제보다 많았고 조고의 땅은 진나라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조고는 은근슬쩍 2세 황제를 몰아내고 자신이 황제에 오를 야망을 꿈꾸었던 겁니다. 2세 황제는 머저리가 아닌가? 나의 계략과 술수를 어찌 알겠는가? 이참에 그 머저리를 폐위시키고 내가 황제에 오르는 것은 어떤가? 한편 장하는 진나라로 돌아가지 못하고 결국은 국경 멀리 진을 쳤습니다. 대신에 부장 사마흔을 진나라 조종에 보내 병사와 식량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조종에서는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승상 조고가 2세 황제에게 사슴을 선물하면서 천하 명마라 속인 것입니다. 이를 지록 위마라 합니다.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는 뜻으로 윗사람을 농락하고 권세를 함부로 부리는 것을 뜻합니다. 조고가 신하들에게 자신의 위세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려는 아주 간사한 술수였습니다. 내가 폐하에게 선물을 줄 것이다. 그때 내 말을 따르는 신하들은 상을 줄 것이지만 내 말을 거역하는 자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조고가 2세 황제에게 사슴을 바치며 아뢰었습니다. 폐하, 이것은 천하에 둘도 없는 명마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자 신하들이 일제히 명마라고 한 목소리로 아뢰었습니다. 2세 황제는 순간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것은 사슴이 아니던가? 말이 언제부터 뿔이 달렸단 말인가?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신하들이 나를 속이는 것인가? 2세 황제는 명명백백을 따지는 일을 싫어했습니다. 논란에 휩싸이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아프다는 이유로 일찍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조고가 황제의 권세를 이어받아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방금 2세 황제에게 명마를 사슴이라 말한 신하들은 앞으로 나오라. 조고는 그들을 모두 잡아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함양궁 북문에서 모두 목을 베었습니다. 이는 진나라 승상 조고의 전행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단면이었습니다. 장군 장하는 외곽에서 부장 사마흔이 돌아오기를 고대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한편 진나라 조정에 들어간 사마흔은 아무리 기다려도 승상 조고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루는 승상부의 관리가 찾아와 사마은에게 말했습니다. 승상께서 곧 만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 사마은 장군은 조금 더 기다리시오. 그렇게 부장 사마은은 무작정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세 황제가 후궁에 누워 낮잠을 즐길 무렵이었습니다. 미처 잠이 들지 않았는데 시중드는 내관이 서로 이야기하는 걸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장안 장군이 반란군에게 9번이나 패했다고 합니다. 병사들을 다 잃고 달아나는 신세가 됐다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더구나 대규모 반란군이 지금 진나라로 향하고 있다는데 참으로 걱정입니다. 장안 장군이 30만 대군을 다 잃었으면 이제 우리 진나라는 무엇으로 반란군을 막는단 말이오? 아니 그보다 이제는 누가 나서서 반란군을 막을 수 있겠소? 그 순간 이세 황제가 그만 자리에서 일어나 내관을 불렀습니다. 방금 너희 둘이 말한 것이 사실이냐? 천하가 어떤 지경인지 내게 사실대로 말하라. 너희 둘의 목숨은 내가 보호해 줄 것이니 안심하고 말하라. 그러자 내관이 아뢰었습니다. 소인들은 그저 소문을 들어 말한 것입니다. 지금의 천하 정세를 아는 분은 승상뿐입니다. 하온이 승상에게 물으시면 분명히 아실 겁니다. 이에 이세 황제가 급히 승상 조고를 불렀습니다. 승상은 혹시 내게 속이는 것이 없소? 소문에 의하면 반란군이 진나라로 쳐들어온다는데 그것이 사실이요? 이에 승상 조고가 아주 여유로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반란군이라고요? 폐하, 천하를 통일한 진나라에는 반란군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일전에 산속에 숨어 사는 도적물이 몇 명이 백성을 괴롭힌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아마 진나라에 앙심을 품은 자가 이를 저작거리에 부풀려 소문낸 것이 틀림없습니다. 지금 장안 장군이 도적물이 소탕에 나섰으니 곧 물리칠 것입니다. 하오니 폐하께서는 조금 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장안 장군이 도적을 사로잡으면 소신이 곧 아래겠습니다. 이세 황제는 소문이 부풀려진 것이라는 말에 마음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승상 조고는 극도로 예민했습니다. 그날 밤 황제의 내간 둘을 몰래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역모를 꾀했다는 죄를 뒤집어 씌워 북문에서 차명에 처했습니다. 이들은 이세 황제를 믿었지만 도리어 이세 황제로 인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는 승상 조고의 권한이 황제를 능가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한편 조고를 기다리던 사마흔은 우연히 친분이 있는 승상부의 관리로부터 놀라운 사실을 전해 들었습니다. 사마흔 장군, 조정에 불길한 소문이 떠돌고 있습니다. 승상께서 장안 장군에게 패배의 책임을 물어 목을 벨 것이라 합니다. 그러니 여기 있다가는 장군의 목숨도 위태롭습니다. 어서 서둘러 달아나셔야 합니다. 이는 조고가 진나라를 지배하기 위해 장안을 죽이면서 그 부장들도 같이 압살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사마은은 섬뜩하여 지체하지 않고 궁궐에서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허겁지겁 말을 달려 국경 관문인 함곡관을 벗어났습니다. 조정에 들어올 때는 사신의 길로 왔으나 나갈 때는 다른 길로 달아났습니다. 사마은이 갑자기 달아났다는 보고에 조고는 급히 군사를 풀어 잡아오라 명했습니다. 하지만 군사들이 추격했으나 잡을 수 없었습니다. 이는 사마은이 순간 판단으로 길을 달리한 것이 목숨을 살린 것입니다. 사마은을 놓쳤다는 보고에 조고는 크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당장 장안의 일가족과 그 부장들의 일가족을 모두 잡아 가두라. 이어 조고는 혹시라도 장안이 배반하여 진나라를 공격할까 두려웠습니다.
이에 자신의 측근인 조상을 급히 궁궐 수비대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사마은이 허겁지겁 진영에 돌아와 장안 장군에게 아뢰었습니다. 승상 조고는 병사를 증원해주기는커녕 도리어 장군과 우리 부장들을 사로잡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더는 진나라를 믿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장안이 그 말에 크게 실망한 표정이었습니다. 진나라 조정에는 간신들만 날뛰고 천하는 반란군이 설치니 장차이를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이때 황제의 칙사가 장안 진영에 이르러 조소를 전했습니다. 이는 승상 조고가 계략을 꾸며 보낸 것입니다. 장안 장군은 부장들을 이끌고 즉시 입궐하라. 이후 군대는 궁궐 수비대장 조상에게 신속히 이양하라. 그러자 부장 동해가 장안에게 아뢰었습니다. 장군, 이는 우리를 죽이려는 간신들의 술수입니다. 어찌하시겠습니까? 돌아가서 죽는다면 너무 험한 일이 아닙니까? 장안은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평생을 진나라를 위해 싸웠는데 도리어 진나라의 버림을 받았으니 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당장에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장안은 의연한 자세로 황제의 칙사에게 엄히 말했습니다. 내 놈은 반란군이 아니더냐? 감히 내 앞에서 황제를 들먹이다니 참으로 괘씸하도다. 여봐라, 저놈을 잡아 당장 목을 쳐라. 병사들이 바로 달려가 칙사를 사로잡고는 그 자리에서 목을 베었습니다. 한순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는 장안이 진나라와의 결별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진나라를 배반하고 홀로 서겠다는 표시였습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장안의 입장에서는 공중에 붕 떠버린 상태라 하겠습니다. 진나라도 아니고 반란군도 아니고 근거나 지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물자를 충당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니 말입니다. 장안은 부장들과 진로를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단독으로 세력을 구축하자니 반란군과 진나라의 공격이 두려웠고 그렇다고 반란군에 투항하자니 적절한 명분이 없었습니다. 진로를 정하지 못하고 막연한 논의만 이어가는 그 무렵에 조나라의 장군 진여라는 자가 장안에게 서신을 보냈습니다. 이는 장안이 진나라에 벌어졌다는 소문을 듣고 계책을 꾸민 것입니다. 장안 장군께서는 부디 현명하신 판단을 하기 바랍니다. 이전에 진나라의 백기 장군은 싸우면 이기는 백전백승의 명장이었습니다.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한 배경에는 백기 장군의 공헌이 아주 크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백기 장군은 조종 신하들의 음모로 불운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공을 세우고도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 장안 장군께서는 진나라를 위해 천하 반란군을 진압했으니 그 공로는 진나라 신하 중에 으뜸이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전쟁으로 어쩔 수 없이 많은 병사를 잃었습니다. 지금 진나라 신하들은 장군의 공을 논하기보다 장군의 실책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아마 죄를 물으면 죽음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공을 세우고도 죽어야 하고 공을 세우지 못해도 죽어야 할 처지라면 진나라는 이미 장군을 버린 것입니다. 이는 진나라가 망조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장군께서는 무얼 주저하십니까? 속히 진나라를 버리고 반란군 편에 서십시오. 그래서 초나라 항우 장군을 따른다면 아주 귀하게 쓰일 것입니다. 이후 진나라가 멸망하고 새로운 세상이 도래한다면 어찌 항우 장군이 그 공을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혹시라도 장군께서 진나라에 대한 미련이 남아 마지막까지 희생하겠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선택은 장군의 손에 달린 것이니 어찌 만류하겠습니까? 하지만 장군께서 현명하시다면
한번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편지를 다 읽은 장하는 뒤통수를 크게 후려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장하는 부장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것이 지금까지 나의 본분이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진나라를 버리고 우리의 살 길을 모색하겠다. 그러자 장안의 부장으로 있으면서 모사를 담당하는 진이라는 자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대초에 항우는 천하의 반란군을 휘하에 두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진나라는 공경에 빠졌고 다시 전국시대로 회귀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진나라의 간신배들이 장안 장군을 죽이려고 헐뜯고 모함하고 비난한다면 굳이 진나라를 위해 싸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미 황제의 칙사도 죽인 마당이니 이젠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진나라를 배신하고 차라리 반란군 항우에게 투항하십시오. 이것은 비굴한 것이 아니라 천하 대의를 따르는 것입니다. 장군이 살고 우리가 살고 병사들이 사는 길입니다. 이후에 진나라를 멸망시킨다면 분명 장군께서는 귀한 대접을 받으실 겁니다. 그러자 장안이 진이에게 물었습니다. 이전에 부장 왕승이 항우의 숙부 항량을 죽인 적이 있다. 그래서 항우는 나를 불구대천의 원수로 여긴다. 그런데 항우가 어찌 나를 받아주겠는가? 진희가 말했습니다. 그 문제라면 소인이 항우의 진영에 가서 직접 설득하고 오겠습니다. 진희가 대초 진영을 찾아가 항우 앞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장안 장군의 부장 진이라고 합니다. 제가 찾아온 것은 장안 장군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자 항우가 말했습니다. 장안이 이제 지쳐 항복하겠다는 건가? 진이가 말했습니다. 이대로 전쟁이 계속된다면 지는 쪽은 전멸할 것이고 이긴다고 하더라도 피폐해질 것이 뻔합니다. 그러니 서둘러 전쟁을 끝내야 합니다. 전쟁을 속히 끝내려면 진나라를 빨리 멸망시켜야 가능합니다. 장안 장군은 30년 동안 진나라를 위해 싸웠습니다. 하지만 진나라 간신들의 음모를 알고는 마음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는 반란군이 옳고 진나라는 틀렸다는 겁니다. 하오니 항우 장군께서 장안을 받아주시면 백기투항하겠습니다. 그 말에 항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서 소리쳤습니다. 장안은 내 숙부를 죽인 원수다. 나는 이전에 장안을 잡아 죽이겠다고 하늘과 땅에 굳게 맹세했다. 그러니 장안이 항복하면 당장 죽일 것이다. 그리고 장안의 해골을 오줌통으로 쓸 것이다. 그러자 진이가 말했습니다. 장안이 사사로운 감정으로 항량을 죽였겠습니까? 그것은 장안이 진나라의 장군이니 진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한 것뿐입니다. 만일 반란군 편에 서게 되면 분명 반란군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겁니다. 지금의 천하 대세는 항우 장군이십니다. 그런데 항우 장군께서는 어찌 지난 일을 가지고 천하 대의를 막으려 하십니까? 이때 사려 깊은 군사 범증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항우 장군, 진의를 잠시 내보내십시오. 소신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진의가 잠시 물러가자 군사 범증이 말했습니다. 항우 장군, 지금 장군의 위세는 천하를 손에 넣을 정도로 대단합니다. 천하 누구도 장군과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나라로 쳐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장안이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걸림돌인 장안이 항우 장군에게 투항한다고 합니다. 그가 장군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은 진나라가 곧 멸망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항우 장군의 시대가 곧 도래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숙부의 원한을 푸시고 진나라 장안을 받아들이십시오. 장안을 휘하에 두게 되면 단숨에 진나라를 멸망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진나라의 천명은 끝났고 항우 장군의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항우가 묵묵히 듣더니 갑자기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대의를 위해 내 소위를 버리겠소. 군사의 말에 따르겠소. 하고는 항우가 진의를 다시 불렀습니다. 천하 대의를 위해 심사숙고하여 결정을 내렸다. 나는 장안과의 옛 원한을 모두 잊기로 했다. 그리고 장안의 투항을 받아들이겠다. 그가 합류한다면 반란군의 장군으로 임명할 것이다. 그러니 수하 장졸들을 모두 거느리고 오라. 만일 허튼 수작을 부리면 그때는 용서치 않을 것이다. 진의가 돌아와 자초지종을 고하자 장안은 신중한 표정이었습니다. 범증은 항우의 모사꾼이다. 항우가 우리의 투항을 허락한 것은 분명 그가 꾸민 계책일 것이다. 어쩌면 우리가 백기를 들고 투항하면 그들은 우리 대군을 몰살시킬지도 모른다. 항우는 잔인하고 흉포한 자이니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인물이다. 너는 다시 가서 항우의 진심을 확약받아 오라. 진의가 다시 와서 항우에게 아뢰었습니다. 장안 장군은 백기 투항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언약의 증표나 표시가 없으니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항우가 말했습니다. 대장부의 한마디는 태산보다 무거운 법이다. 나 항우는 사람을 속이지 않는다.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도 않는다. 하고는 화살 하나를 꺾어 진의에게 건네 주었습니다. 이는 장안에게 무력을 쓰지 않겠다는 표시였습니다. 장안이 이를 보고는 투항을 결심했습니다. 휘하의 장수와 병사 10만 대군을 이끌고 항우의 본진이 있는 장남 30리에 진을 쳤습니다. 이어 장안이 항우에게 절을 하여 군신의 예를 갖추었습니다. 이어 장안의 장수들도 차례로 절을 하여 항우의 반란군에 정식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이어서 대규모 연회가 열렸습니다. 이는 반란군의 합류를 축하하는 여흥의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진나라의 첩자를 속이기 위한 군사 범중의 또 다른 계략이었습니다. 연회장에는 반란군 장수 전체가 모여 진나라 공격을 위한 긴급 회의가 열렸던 겁니다. 여흥의 자리가 아니라 장수들의 맹세와 결의를 위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장안의 장교 한 명이 어둠을 틈타 몰래 진영을 벗어났습니다. 그는 곧바로 진나라 함양송으로 달려갔습니다. 승상께 아뢰옵니다. 장안 장군이 병사 10만 명과 함께 진나라를 배신하고 반란군 편에 섰습니다. 곧 함양송으로 쳐들어온다고 합니다. 장안의 배반 소식에 승상 조고는 분노했습니다. 당장 장안의 일가 친척과 장수들의 일가 친척을 모두 끌어내어 저작거리에서 처형하라. 마침 이날은 장안이 반란군 장군으로 임명된 날이었습니다. 장안은 가족들의 참수 소식을 듣자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그러자 항우가 장안을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장군의 슬픔을 내 충분히 이해하오. 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일이니 어찌하겠소. 이럴수록 마음을 더 단단히 가져야 하오. 진나라 공격을 서두릅시다. 그래서 천하 대의를 앞당깁시다. 지금 진나라는 함양성을 지킬 군대가 없으니 함곡관이 뚫리면 바로 무너질 것이요. 그러니 진나라 공격은 장안 장군이 앞장서서 출격하시오. 가서 조고를 비롯한 진나라의 간신들을 모조리 목을 베시오. 이 무렵 반란군은 항우를 대장군으로 삼았고 장안을 일품 장군으로 삼았습니다. 유방을 비롯한 다른 장수들과 장안과 함께 투항한 사마흔과 동해는 이품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니 유방에게 있어 항우는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항우에게는 천하의 용장과
고위 관료 출신들이 몰려들었으나 유방에게는 실패한 선비나 몰락한 벼슬아치들이 찾아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실력을 검증받은 자들은 항우를 찾았지만 인생에서 낙오된 자들은 유방을 찾았습니다. 그러니 유방과 항우를 같이 비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대초의 병사들은 24살의 항우를 천하대장군이라 칭송했습니다. 그러니 항우의 위세는 대단했습니다. 병력과 호의와 권위가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게다가 싸울 때는 무자비하고 참혹하여 항상 적을 깨끗이 섬멸시켰습니다. 그러니 항우라는 이름은 무섭고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항우에게는 한 가지 단점이 생겼습니다. 인정이 없고 융통성이 없어 부하의 잘못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부하들은 항우를 두려워하여 겉으로는 복종했으나 마음속으로는 멀리했습니다. 심지어 대초의 회왕조차도 항우를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회왕을 비롯한 조종 신하들은 항우는 대하기 어려운 존재였습니다. 반면에 건들건들하고 유들유들한 유방은 쉽고 편하게 여겼습니다. 이때 누군가 유방을 좋게 말한 것이 신하들 사이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유방은 피 터지게 싸우지 않는다. 말로 설득하여 고을을 점령한다. 진나라의 관리에게는 엄하게 벌을 내리지만 백성에게는 관대하다. 그러니 유방이 나타나면 백성들이 환호하는 것이다. 며칠 후 항우는 진나라 공격을 결정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진나라를 멸망시킬 절호의 기회다. 지금 진나라는 군대를 이끌 장수도 없다. 진나라를 지킬 병사들도 없다. 그러니 이 팀에 쳐들어가면 함곡관을 뚫고 함양성을 점령할 수 있다. 전군은 조속히 군마와 군량을 확보하도록 하라. 군대 출병에 필요한 모든 준비가 마치자 항우가 대초의 회왕에게 아뢰었습니다. 대장군 항우가 아뢰옵니다. 이제 진나라를 멸하고 천하 백성을 도탄에서 구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오니 군대 출전을 허락해 주십시오. 당시 대초의 모든 결정은 사실상 항우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는 그저 형식적인 의뢰였습니다. 그러니 어린 회왕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그저 항우가 시키는 대로 따랐을 뿐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 재상 여청이 회왕에게 이렇게 아뢰었습니다. 소인이 한 말씀 아뢰겠습니다. 항우의 군대가 지나가면 마을이 모두 잿더미가 되거나 사람들이 떼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니 반란군은 진나라의 학정으로부터 백성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백성을 비극으로 몰아넣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만일 항우가 진나라를 점령하면 진나라의 백성들도 함께 죽일 겁니다. 그러면 진나라 백성들은 진나라의 폭종으로 죽으나 항우의 원한으로 죽으나 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반란군을 환영하기보다 반란군에 맞서 결사항전할 것입니다. 그러면 진나라를 멸망시키고도 천하를 얻지 못하는 우스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오니 항우에게는 제나라와 연나라와 조나라를 평정한 후에 진나라로 들어가라 하시고 유방에게는 바로 진나라를 공격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먼저 진나라 함양성을 점령하는 자를 진나라의 새로운 왕으로 삼는다고 하면 항우가 결코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이는 유방의 세력이 항우에게 한참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후세의 제담꾼들은 이 부분을 묘사하여 유방과 항우가 제비를 뽑았다고 기록했습니다. 대초의 재상 여청이 묘수를 내어 제비 뽑기 하였다. 유방은 서쪽으로 진군하여 진나라를 치게 하였고 항우는 동쪽으로 크게 돌아서 진나라를 공격하도록 했다. 둘 중에 먼저 진나라를 점령하는 자가 왕에 오르도록 회왕이 약속했다.
하지만 이는 전혀 설득력 없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대초의 권력은 회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대장군 항우가 쥐고 있었습니다. 회왕은 반란군이 세운 형식적이고 상징적인 왕일 뿐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바지 사장이었던 겁니다. 회왕을 모시는 재상 여청 역시 황후의 명을 따르는 처지였지 항우에게 명령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유방 역시도 항우의 지시를 따르는 처지였습니다. 항우는 왕위 위에 오르지는 않았으나 왕보다 높은 그런 위치였습니다. 천하의 반란군이 항우의 통제에 있었던 겁니다. 대초 회왕이 말했습니다. 항우 장군은 동쪽으로 제나라, 연나라, 다시 조나라, 한나라를 평정한 후에 진나라를 공격하시오. 유방 장군은 서쪽으로 진군하여 진나라를 공격하시오. 둘 중에 먼저 진나라를 함락시킨 장군이 진나라의 왕에 오를 것이오. 항우는 싸우면 이기는 군대였으니 진나라를 손에 넣는 것은 식은죽 먹기였습니다. 하지만 동쪽으로 돌아간 데에는 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군사 범중이 항우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천하에는 많은 반란군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국시대 모든 지역에서 세력을 다투고 있습니다. 만일 항우 장군께서 진나라를 먼저 멸망시키면 이는 반란군만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장군께서 힘들여 진나라를 얻으면 그들은 각처에서 스스로 왕에 오를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력을 얻으면 그때는 항우 장군에게 도전할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항우 장군을 이길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들이 세력을 키우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지금은 진나라를 공격하는 것보다 천하의 반란군을 잠재우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이후에 진나라를 점령하고 나면 천하를 얻는 것이 식은죽 먹기입니다. 항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어 말했습니다. 그러면 유방을 보내 진나라를 공격하도록 하면 어떻겠소? 이에 범증이 말했습니다. 유방은 시골 촌뚝이라 분명 진나라에 패할 것입니다. 군대도 허술하고 병력도 적고 전쟁에 경험 있는 장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를 보내 싸우게 하면 비록 패한다고 해도 진나라의 전력을 약화시킬 것이니 우리에게 이롭습니다. 이런 이유로 항우가 유방을 불러 말했습니다. 유방 장군은 서쪽으로 진군하여 진나라를 공격하라. 나는 동쪽으로 돌아서 진나라로 갈 것이다. 우리 둘 중에 먼저 함양성에 점령하는 자가 진나라 왕에 오를 것이다. 이는 회왕이 약속한 것이다. 유방은 기원전 247년 출생이고 항우는 기원전 232년 출생입니다. 그러니 나이로 치면 유방이 항우보다 15살이 많습니다. 항우는 실권자였고 유방은 부하였습니다. 그러니 항우는 거만 떨며 유방을 가소롭게 여겼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돌아가도 유방보다 먼저 진나라를 멸망시킬 거라고 확신한 것입니다. 항우의 군대가 출정하자 푸른 글씨로 쓴 대초 대장군 깃발이 휘날렸고 수만의 병사가 뒤를 따랐습니다. 이어 유방의 군대가 출정하자 붉은 글씨로 쓴 대초 패공 깃발이 휘날렸습니다. 항우는 제나라로 돌아 연나라, 조나라, 위나라를 거쳐 진나라로 진격하고 유방은 바로 위나라를 거쳐 진나라로 진격했습니다. 이때부터 유방의 활약상이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유방은 옛 위나라 창읍에서 처음으로 진나라 군대와 맞붙었습니다. 성문은 굳게 닫혔고 진나라 군대는 수비에 치중했습니다. 유방의 돌격대장 번쾌가 성 앞에서 욕을 퍼부었으나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창읍의 현령은 즉시 나와 항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성문을 부수고 들어가 성 안의 장정들을 모두 죽이고 말겠다. 그러자 이를 지켜본 유방의 부하 소아가 말했습니다.
패공. 이곳은 작은 고을입니다. 우리가 공격하면 바로 무너질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오래전부터 진나라의 학정에 지쳐 있는데 거기에다 전쟁을 벌인다면 반란군이나 진나라나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하오니 저들을 설득하여 항복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에 유방이 번쾌를 불러들여 성박 들판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창읍 현령 앞으로 사신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진나라 함양성으로 가는 패공 유방의 반란군이요. 창읍의 현령이 항복하고 길을 열어주면 무사히 지나가겠지만 그렇지 않고 저항하면 어쩔 수 없이 싸울 것이요. 그러면 창읍의 장정들이 다칠 것이 아니요. 아니 어쩌면 창읍의 장정 모두가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오. 창읍 현령은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기 바라오. 창읍 현령이 주저주저하며 한편으로 반란군과 싸울 기세였습니다. 그러자 창읍의 백성들이 나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란군은 그냥 지나가려 하니 차라리 우리가 길을 열어줍시다. 이에 창읍 현령이 어쩌지 못하고 성문을 열어 유방을 맞이했습니다. 성 안에는 3,000명의 군사가 있었으나 모두 무기를 버리고 항복의 표시로 백기를 꽂아둔 상태였습니다. 이때 유방의 반란군은 10,000명이 넘었으니 감히 상대할 수 없었던 겁니다. 유방은 반란군 병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을 지나가면서 조금이라도 백성을 해하거나 괴롭히는 자는 목을 벨 것이다. 그러니 조용히 지나가라. 그렇게 유방의 반란군은 평화로운 상태에서 창읍을 지나갔습니다. 이어 유방은 고향으로 진격했습니다. 고향의 현령 왕덕은 창읍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방의 반란군이 나타나자 바로 성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성루에는 백기를 꽂아 항복을 표시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향에서도 무혈 입성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유방이 현령 왕덕을 불러 물었습니다. 혹시 이 지역에 현인이나 장수나 재주를 가진 자가 있으면 추천해 보시오. 이때 왕덕이 여기기라는 자를 추천했습니다. 사마천의 사기 역생열전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전해집니다. 여기기는 학문을 좋아했으나 집안이 가난하여 성문을 지키는 관리로 일했다. 아는 것이 많았고 언변이 좋았으나 좀처럼 재주를 드러내지 않았다. 술을 마시면 혼란한 세상을 한탄했고 여기저기 욕을 퍼부어 사람들은 그를 미치광이 선생이라 불렀다. 반란군이 천하 곳곳에서 일어났으나 자신의 재주를 알아주는 우두머리를 만날 수 없었다. 그러다 유방을 만나 섬기게 되었다. 현령 왕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기는 자유롭게 사는 영혼입니다.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구애받지 않고 제멋대로 삽니다. 항상 술에 취해 있어 고을 사람들은 그를 미치광이 선생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생각이 깊고 말할 때는 지략이 뛰어나고 때로는 천지 만물의 생사화복을 예언하기도 합니다. 그 무렵 여기기는 고을의 선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항상 술에 취해 있으나 어진 형군을 만나면 반드시 술에서 깰 것이다. 이전에 여기기가 여러 반란군을 만나 정치와 지략을 이야기했으나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여기기는 돌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란군 수장들은 오로지 칼과 창으로 천하를 지배하려 한다. 그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실속 없는 것인지 알지 못한다. 천하를 다스리는 일은 사람의 새치 혀에서 나오는 것이지 무기나 폭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에 유방이 여기기를 만나고자 했습니다. 그러자 현령이 사람을 보내 여기기에게 알렸습니다. 다음날 여기기가 유방의 진영을 찾아왔습니다. 호위 대장에게 먼저 물었습니다.
패공 유방은 겸손한 자요 아니면 오만한 자요? 호위대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늙은이가 헛소리한다고 여겼습니다. 여기기가 다시 물었습니다. 패공 유방은 선비를 좋아합니까? 아니면 선비를 천대합니까? 그래도 호위대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여기기가 말했습니다. 가서 여기기가 찾아왔다고 전해주시오. 답이 없으면 그냥 돌아가겠소. 그러자 호위대장이 대답했습니다. 유방장군은 선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선비를 만나면 그 갓을 빼앗아 오줌을 갈겨버립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육지거리를 퍼부어 망신을 줍니다. 하오니 노인장께서는 그냥 돌아가십시오. 그 말을 듣자 여기기가 유방을 한번 만나고 싶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놈인지 그 상판댁이라도 한번 보고 싶었던 겁니다. 이에 호위대장이 막사로 들어가 유방에게 알렸습니다. 잠시 후 호위대장이 여기기를 유방에게 안내했습니다. 여기기가 막사에 들어서자 유방은 웃옷을 벗은 채로 긴 의자에 누워 있었습니다. 계집종 둘이 유방의 발을 열심히 씻기는 중이었습니다. 유방은 누운 자세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찾아왔느냐? 순간 여기기는 눈이 몹시 쉬었습니다. 마땅치 않았던 겁니다. 괜히 찾아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예를 갖추어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유방은 누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여기기가 참지 못하고 한마디 뱉었습니다. 유방 장군께서는 반란군의 수장인데 진나라를 치려는 것이요 아니면 진나라에 반대하는 반란군을 치려는 것이요? 도대체 어느 쪽이요? 유방은 그 말을 듣자 벌컥 화를 냈습니다. 이런 미치광이 노인네를 보았나? 천하가 진나라의 포갑에 시달려 내가 반란군을 이끌고 진나라를 치려는 것이지 어찌 반란군을 공격한단 말인가? 제정신을 가지고 하는 소리인가? 그러자 여기기가 말했습니다. 진나라를 공격하는 반란군이라면 분명 예를 알고 정의를 압니다. 그런데 유방장군께서는 누운 채로 늙은이를 맞이하니 예를 모르는 것 같아서 물은 것입니다. 그런 행동으로 어찌 천하 백성의 호응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자 유방이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계집종을 물러가라 했습니다. 바로 옷을 입고 예를 갖추었습니다. 저의 무례를 용서하십시오. 선생의 조남은 익히 들었습니다. 소신에게 좋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이에 여기기가 전국시대의 소진의 합종책과 장의의 연행책과 천하의 균형과 독주와 견제에 대해 세세히 말했습니다. 합종책은 반란군이 연합하여 진나라에 대항하는 계책을 말합니다. 연행책은 진나라가 반란군의 연합을 깨고 하나씩 공격하는 계책을 말합니다. 유방이 듣고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천하의 대업을 이루려면 어떤 계책을 써야 합니까? 여기기가 말했습니다. 유방장군은 너무 무모한 짓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찌 10,000명의 병력으로 진나라의 50만 대군을 치려는 것입니까? 그것은 스스로 호랑이 입으로 뛰어드는 꼴입니다. 제가 좋은 계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곳 넘어 진유현은 천하의 요충지입니다. 그곳에는 많은 식량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부터 진유현을 점령하면 진나라 공격이 쉽다고 했습니다. 마침 진유현의 현령은 저와 친한 사이입니다. 저를 사신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그를 설득하겠습니다. 만일 그가 거절하면 그때 공격해서 무찌르시면 됩니다. 가능하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성과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유방이 여기기를 바로 진유현으로 보냈습니다. 여기기가 찾아오자 진유현의 현령 진동은 기쁘게 맞이했습니다. 둘은 술상을 마주하고 앉았습니다. 여기기가 말했습니다. 현령께서는 내 말을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오. 패공 유방은 인품이 너그럽고 정의를 위해 싸우는 자요.
유방이 지나는 고을은 모두 유방을 따르고 있어. 이는 전쟁 없이 무혈입성했기 때문이요. 현령께서 유방과 싸워 이기면 다행이지만 만일 패한다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그러니 유방과 싸우지 말고 항복하시오. 그것이 현령이 살고 이곳 병사가 살고 백성이 사는 길이요. 항복하시오. 현령이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진나라의 녹을 먹은 사람으로 어찌 하루아침에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여기기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반란군과 싸워 백성을 죽음에 몰아넣을 생각이요? 그건 도리어 커다란 원망을 들을 것이요. 싸워서 이길 수도 없는데 무얼 고민한단 말이요. 그러자 진유현의 현령이 결심했습니다. 성문을 열고 유방의 반란군을 맞이했습니다. 이때부터 유방은 진유현을 반란군의 교두보로 삼았습니다. 여기기는 이 공로로 유방의 최측근에 올랐고 그의 동생 역상도 반란군 부장에 올랐습니다. 항우가 유방을 출전시킬 때에는 유방이 감히 진나라 군대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유방에게 진나라로 가는 빠른 서쪽 길을 가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방이 뜻하지 않게 여기기를 만나 식량 문제도 해결하고 주거 문제도 해결하고 더구나 백성들의 전폭적인 지지까지 받았으니 항우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 것입니다. 며칠 후 여기기는 유방에게 한 사람을 청거했습니다. 옛 한나라 지역에 신모 원계의 재주를 가진 이가 있습니다. 상나라를 세운 상탕의 신하 이윤과 비교할 수 있고 주나라의 건국공신 강태공에 비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과연 유방은 천하제일의 전략가를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초한지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유방의 이야기를 이어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